남편과 저는 부부 도배업자였습니다. 기술도 좋고 벽지를 추천해주는 감각도 탁월하고 뒷정리마저 깔끔하다고 입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부부가 같이 일을 하면 24시간 붙어 있어서 자주 싸운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렇지 않았어요. 싸움이 잦아질 때쯤 해결 방편으로 일을 나가는 순간부터 들어올 때까지 카메라를 켜놓고 생활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원래 일기 쓰기, 사진 찍기 등 무언가를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처음 남편과 만나 신혼살림을 차릴 때도 신혼집을 꾸미는 과정을 유튜브로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찍은 영상들을 가끔 다시 보면 사진이나 일기보다 변함없이 생생하게 찍혀 있는 그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이디어를 냈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하루하루를 기록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카메라가 켜져 있으면 화가 나는 것도 좀 참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싸우거나 삐지거나 못난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절대 편집하지 않기. 그래야 카메라를 켜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촬영한 영상은 그날그날 2배속으로 편집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곤 했습니다. 이 덕분에 저희 도배 부부가 유명해지게 된 것도 있었어요. 연출되지 않은 현실 부부의 모습도 모습이거니와 도배하는 모습을 2배속으로 보고 있으면 헌집이 새집되는 과정도 뭔가 개운하고 잡생각 없이 멍하게 보고 있기 좋다나요. 유튜브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저희 부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는 이따금 먼 곳까지도 출장을 가며 여행 겸 도배하기도 했죠. 물론 이 과정도 모두 찍어서 올렸고요. 이 때문에 사람들은 저희를 갓생 부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갓생이라는 말이 신을 뜻하는 갓과 인생을 뜻하는 생이 합쳐진 말이래요. 모범적이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의 인생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갓생을 살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도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은 작은 인테리어 회사 대표였고 저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여 그 회사의 인턴 사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어요. 큰 규모의 회사가 아니다 보니 직원들뿐 아니라 대표인 남편도 각종 회의에 현장 답사까지 함께 실무를 해야만 했고 회사의 막내, 인턴인 저는 대부분의 일정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출장에, 야근에 매일 많으면 3끼까지 함께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애가 시작되었다고 할까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인턴인 저의 눈에 한 회사의 대표님인 남편이 얼마나 크고 듬직해 보였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때 제 나이는 겨우 25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해야 할 일이 많았는데도 모든 게 너무 재밌게만 느껴졌습니다. 특히 신혼집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였어요. 집도 서울, 학교도 서울에 있어서 자취를 해본 적도 없었고 이제 막 취업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인지라 독립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렇게 캥거루처럼 살면서도 언젠가는 나도 내가 꾸민 예쁜 집에서 살아야지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 욕망을 처음으로 이루게 된 게 신혼집이 될 줄이야. 저는 30대가 되면 커리어 우먼이 되어 작지만 세련된 오피스텔에서 퇴근 후 와인을 곁들이는 삶을 살게 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크게 실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30대의 로망은 날아갔지만 그 무엇과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고 남편과 그릴 우리의 미래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는 삶보다 10배, 100배로 행복할 거라는 확신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는 크고 비싼 새 집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싼 가격에 적당한 집을 사서 우리만의 공간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구축을 사서 뼈대만 남기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촬영을 하여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인테리어 회사 대표님과 디자인을 전공한 어린 학생이니 얼마나 꼼꼼하고 전문적이었겠어요. 자재를 고르는 과정, 하자를 찾아내는 법, 분위기에 맞는 커튼과 소품 고르는 법 등 저희는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집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집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유튜브에 소개되자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소품업체, 가구업체에서 협찬 문의도 들어오고 집을 소개하는 채널에서 섭외하기도 하셨죠. 단지 저희의 시간을 기억하기 위한 기록이었는데 저희가 정성스레 만든 집이 예쁨 받는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 관심과 요청들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이 파장은 남편의 회사 일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꼼꼼하고 섬세한 훈남 대표님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라고 믿고 맡겨보겠다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누구 남편인지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일이 나날이 확장되었고 이제 좀 여유가 생긴 덕분인지 남편은 더 다정하고 낭만적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퇴근길에 꽃을 사다 주기도 하고 가끔 명품 선물을 들고 들어왔어요. 술이 좀 취한 날에는 이거 한국에 몇 개 안 들어온 거야 하며 어깨에 힘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선물보다는 남편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마치 제가 남편의 인생에 큰 도움을 주는 현명한 내조의 여왕이 된 것 같은 뿌듯함이랄까요.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햇살이 들이운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롭고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들어오면 습관처럼 우편물 보관함에 손을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른 집 우편물 보관함에는 관리비, 도시가스 내역서 같은 각종 고지서가 껴있는데 우리 집 것만 비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요 며칠 계속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요즘 들어 유난히 우편물이 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가지고 들어갔나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촉은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내내 그게 괜히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남편이 우편물을 가져갔다는 생각은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같이 TV를 봐도 뭔가 전보다 떨어져서 앉는 것 같고 저녁에 외식할까 물어도 배가 별로 안 고프다며 대충 라면이나 끓여 먹자고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이라도 갈까 하니 회사에 일이 많다고 갑자기 며칠씩 안 하던 야근을 하고 출장도 가버리더라고요. 거실이나 안방에서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설정해서 뒤집어 놓기 일쑤였고 어쩌다가 메시지가 오면 몸을 뒤틀어 제가 화면을 볼 수 없게 돌아앉았어요. 요즘 들어 잠이 안 온다고 안대를 사더니 이내 자기가 너무 뒤척거려 불편하게 하는 것 같다며 다른 방에서 자겠다 했습니다. 남편과 잠자리는커녕 살맛대고 자본 지도 벌써 수개월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밥을 차려 먹고 식탁에 앉아서 남은 반찬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혼자 생각하게 되는 날이 많아졌어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훔쳐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자는 사이에 몰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중력에 가깝게 까치발을 들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럴 수가. 비밀번호가 아니라 지문인식으로 바꿔놓았더라고요. 이러면 정말 뭐가 있는 거지. 다시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가서
남편의 검지를 들어 올려 지문인식을 시도했어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검지를 잡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제 숨소리가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불면증이라던 남편은 수면제를 먹고 잤는지 다행히 깨지 않은 것 같았어요. 겨우 잠금을 풀어서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뭐부터 봐야 하나? 통화 목록? 사진첩? 카톡? 문자 메시지? 허둥지둥 하다가 문자 메시지를 눌렀는데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들이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없었습니다. 스팸 문자나 택배 메시지라고 하기엔 그 양이 너무 많았어요. 그중 하나 클릭해 보려는데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남편이 뛰어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지막하고 뾰족했던 남편의 소리에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윽고 남편은 처음 본 표정과 처음 듣는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어요.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판사판이었죠. 사실 그동안 너무 이상했다면서 의심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 핸드폰 줘보라고 여기 가운데 두고 같이 보자고 했죠. 남편은 지금껏 뼈 빠지게 일해서 호강시켜준 대가가 이거냐고 허무하다고 했어요.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기력 한번 좋네. 누가 언제 호강시켜 달랬냐고. 내가 언제 명품 사달라고 조른 적 있었냐고 물었죠.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냥 같이 저녁 먹고 발가락 맞대고 꼼지락거리면서 TV 보고 그러다가 치킨 시켜서 맥주 한잔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아침에 나가면 새벽 될 때까지 얼굴 한 번, 목소리 한 번 못 듣고 그러다가 비싼 선물 사오면 행복해할 줄 알았냐고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래, 내가 잘못 살았나 보다. 나도 요즘 그 생각해. 남편은 가만히 듣고 있더니 이렇게 한마디 읊조린 채 나가버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이런 모습,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이대로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솔직하게 의심스럽다고 투정하듯 말해볼 걸. 괜히 몰래 봤나 싶기도 했어요. 남편은 그날부터 3일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는 메시지만 남겨놓았어요. 저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그날 클릭해보지 못한 문자 메시지 속에 뭐가 있을까? 상상은 점점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수는 남편과 함께 회사를 세운 창립 멤버이자 남편의 동창인 우진 씨의 아내입니다. 지수와 저는 남편들 때문에 서로 알게 되었지만 둘 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근처에 살기도 해서 금방 친해졌어요. 이제는 남편들 없이도 만나 영화도 보고 수다도 떨 정도로 친한 친구였습니다. 오빠 요즘 괜찮으셔? 우리 남편이 걱정 많이 하던데. 무슨 일 있대? 지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저의 반응에 당황하며 허둥지둥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했던 불륜 치정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이었으면 지수가 알 리도 없고 안다고 해도 저에게 묻지 못했을 테니까요.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그런데 왜 나만 모르는 거지? 지수도 아는데. 우리 부부의 신뢰가 지수 부부보다 못한 것 같아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수긍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힘든 남편에게 바람났냐 몰아세웠으니 나한테 못 기댈만 하구나. 내가 많이 미안하네. 그날 밤 저는 저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여보, 오늘은 꼭 집에 들어와. 할 얘기가 있어. 남편이 들어왔어요.
우리 밥부터 먹자. 며칠을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었는지 수척해진 남편을 일단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저희는 둘 다 말없이 그저 밥만 먹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뭐라고 먼저 말을 꺼낼지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버릴까봐 혹은 다시 나갈까봐 계속 뒤를 돌아 소파 쪽을 기웃거렸어요. 불이 나게 설거지를 하고 다시 술상을 차렸습니다. 여보, 우리 한잔하자. 다시 식탁 앞에 마주 앉은 우리 사이에 어색한 정막만 흘렀습니다. 이제 이 정막을 깨고 얘기를 시작하려는 찰나. 여보, 나 망했다. 남편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여보, 나 망했다? 망했다고? 뭐가 망했다는 거지? 회사가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결혼 직후 유튜브 채널과 각종 활동으로 저희 부부도 회사도 세간의 집중을 받으며 회사에 많은 투자 제안이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일거리도 많이 늘어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와 부부에게 관심을 가지니 비싼 선물을 사줘서 자랑도 하게 하고 싶었고 결혼 잘했다, 부럽다는 말 듣게 해주고 싶었대요. 그런데 욕심을 너무 많이 낸 것 같다고 이제 회사도 넘어가고 집도 곧 이사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여보 딸이야? 왜 나한테 그런 말을 못해? 울컥한 마음을 누르며 얘기했습니다. 남편에게 해명도 했어요. 나는 그냥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다 기록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남들 보라고 전시해 놓은 것인 줄 알았냐고. 불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마찬가지로 기록하고 기억할 거다. 우리 어차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 건데 모든 게 다 한순간인 거 아니냐고요. 지금 이 일도 다 한순간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두려웠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제게 언제나 상같이 컸던 남편이 여기서 더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나 호의호식하게 해줬으니 이번에는 내가 여보 먹여 살려볼게. 일단 그러기 전에 좀 쉬자. 허세 같은 거 잘 못 떠는 성격인데 일단 질러봤습니다. 전혀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몇 날 며칠을 방에서 잠만 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낚시하러 간다고 나가더라고요. 남편이 나가고 난 후 한참 동안 닫힌 대문을 바라보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큰 캐리어에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사준 명품 가방, 옷까지 액세서리들을 캐리어에 가득 때려 넣었어요. 돈 될 만한 거라면 뭐든지 말입니다. 그 길로 중고 명품 가게에 가서 모두 처분해버렸습니다. 워낙 명품에 관심이 없던지라 거의 쓰지 않은 물건들이어서 값을 아주 톡톡히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차를 끌고 낚시터로 향했습니다. 남편 동선이야 뭐 실꿰듯 훤하거든요. 이런 남자에게 바람이 났다고 뒤집어 씌웠다니 나도 참 나다 싶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남편은 혼자 원터치 텐트를 펼쳐놓고 낚싯대를 들이워놓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라면을 끓이고 있더라고요. 나는 참 복도 많지. 냄새를 맡아보니 이제 딱 다 익은 듯 했습니다. 하나만 끓였어? 남편은 깜짝 놀라더니 이내 이 상황에 적응하고는 멋쩍게 웃었어요. 2개 끓였지. 왜 안 오나 했다. 라면을 후후 불어 맛있게 먹고는 설거지거리를 대충 밀어놓았습니다. 이제부터 당분간은 해야 할 일은 좀 나중에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기로 했거든요.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서 낮잠부터 때렸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에 천천히 일어나 저녁으로 뭘 먹을지 고민했어요. 낚시터인데 생선은 먹고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짐을 휘뚜루마뚜루 싸서 근처 횟집으로 향했습니다. 광어와 우럭을 잔뜩 시켜놓고 이럴 때 빠질 수 없는 소주도 한 잔 기울였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되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했죠. 나는 당신과 결혼하길 잘했다고 느낀 게 언젠 줄 아냐고 물었어요. 비싼 선물 사줄 때? 좋은 차 샀을 때? 아니, 시댁에 처음 가본 이후였다고 했죠. 처음 시댁에 인사 가기로 하고 긴장되어 밤마다 사각깎기 연습을 했던 거 기억나는지. 그런데도 자신이 없어 딸기와 귤을 사가지고 가지 않았느냐고 한바탕 웃었습니다. 근데 가보니 우리 시댁이 궁전이더라.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도 시댁에 가는 게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저희 시댁은 서촌에 있는 고즈넉한 한옥집입니다. 깔끔한 성품의 어머님 덕에 관리도 잘 되어 양반집처럼 품위가 있었습니다. 몇 대를 이어 살아온 집이라 그런지 집안 곳곳에는 처음 보는 물품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머니는 종종 걸음으로 집 구경을 다니는 나와 함께 다니며 이것저것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집은 조선시대 집 같은 전통스러운 집이었지만 어머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저더러 너무 말라서 부부싸움이나 제대로 하겠냐며 늘 남편 밥보다 많이 퍼주시곤 했죠. 그뿐만 아니라 고기 반찬은 죄다 제 차지였습니다. 원래는 1년에 제사가 12번도 넘게 있는 집이었는데 제가 결혼하면서 아버님 제사만 지내기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다 하시면서요. 그러면서도 시아버지 제삿날은 아버지 계셨으면 딸처럼 예뻐하셨을 텐데 내가 미안하다며 눈물을 훔치시던 여린 분이셨습니다. 남편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장모님이 지난 생일에 비상금 모아둔 거라며 소주 사 먹으라고 바지주머니에 꾸깃꾸깃 용돈을 챙겨주셨다는 것. 장인어른과 낚시 갔다가 둘 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들어가는 길에 바로 이 횟집에 와서 생선을 사가지고 갔었다는 비밀.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지만 제 생일을 몇 번 잊고 지나갈 뻔 했는데 장모님이 전화하셔서 귀뜸해 주셨다는 얘기도.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싶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젊은 나이에 못할 게 뭐가 있겠어 하고 용기도 나더라고요. 남편은 40살, 저는 28살. 내가 우리 부부의 평균 연령을 낮췄으니 우린 아직 청춘이라면서 젊은 CEO 자리를 맡겨달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될 때까지 당신은 그동안 우리에게 도움 주셨던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다니라 했어요. 우리 회사가 끝난 거지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면서 우리에게는 분명 다음이 있고 내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중고 명품 가게에서 받아온 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프로포즈 이후로 처음으로 울더라고요. 자기가 결혼 하나는 정말 잘한 것 같다며. 그걸 이제 알았냐고 한번 째려보며 울컥한 마음을 숨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남편이 잘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하나씩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은 인테리어 회사 대표니까 그 분야에서는 1등, 일도 FM으로 하는 성격이라 설계, 자재관리, 제품 선택에서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입에 발린 말은 잘 못하는 건 단점. 덕분에 지수 남편이 영업하느라 고생 좀 했다고 들었습니다. 취미는 낚시지만 요리는 전혀 못함. 뒷정리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맡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들이 말하는 청소광이에요. 매일 쓸고 닦고 있는다고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저는 사실 깨끗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걸 싫어하는 성격인 것뿐입니다. 취미는 장보기, 요리는 장을 봤으니 어쩔 수 없이 재료들을 해치우기 위해 인터넷을 보고 대충 흉내내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쓰다가 보니 부부의 장단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갔습니다. 요식업은 절대 금지, 영업직도 금지. 유일하게 둘 다 강점인 부부는 바로 인테리어. 우리의 시작을 만들어준 것도 바로 그 카테고리니까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인테리어 관련 일이 뭐가 있을까? 회사를 다시 세우기에는 자본이 부족하고 소품샵도 초기 자본이 너무 많이 들고 매니아층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대중적이고 초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도 둘 다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만 했어요. 바로 도배였습니다. 남편이야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저도 인턴 시절 현장 나가서 여러 번 배워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끔 설렁설렁 하시는 분들이 벽지를 삐뚤게 붙이면 못 참고 몰래 다시 떼서 붙이곤 했었거든요. 그래, 이거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신혼집 꾸밀 때처럼 하나하나 좋은 곳으로 골라서 정성스럽게 사람들의 집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원래 새 환경, 새 집의 첫 시작이 도배더라고요. 이사갈 때 집을 살 때 다른 건 다 못해도 도배는 꼭 하게 되니까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도배 일이 어느덧 7년 차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부부로 산 지 10년. 처음에는 신혼부부였다가 쫄딱 망한 도배 부부였다가 갓생 부부로 변화를 거치며 저희는 다시 한번 바닥부터 탄탄해지며 균열을 꼼꼼히 메꿔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사업의 실패를 너무 씩씩하게 이겨냈기 때문이었는지 곧 제 가족에게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친정엄마의 암진단, 갑상선암 2기. 엄마는 어쩐지 남자마냥 목젖이 툭 튀어나오더라며.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여자도 아닌 줄 알았다며 웃어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언젠가부터 밥이 잘 안 넘어간다,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입맛도 없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전보다 아프단 말이 많아진 것도 그저 애정이 고픈 어르신의 투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 내가 좀 더 챙겨줘야겠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암이었다니. 엄마는 암 중에서도 가장 치료 가능성이 높은 암이란다. 그것도 2기밖에 안 되니 얼마나 다행이냐 하셨지만 암은 그냥 암이죠. 더 나은 암, 나쁜 암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더 이상 후회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먼저 일을 좀 줄이기로 했어요. 도배 일을 하며 빚도 다 갚았고 저희 부부는 아직 아이도 없어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도배 일은 일정만 잘 짜면 아침 일찍 시작해서 늦은 오후 전에는 끝날 수 있는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 3일은 일이 끝나고 남은 시간은 엄마한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고요. 다행히 수술 날짜도 빨리 잡히고 경과도 좋았어요. 하지만 수술도 수술이지만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줄어든 만큼 할 수 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비타민C, 오메가C 같은 항산화 식품과
단백질, 칼슘이 듬뿍 들어간 음식으로 식단도 짜고 신선한 재료로 저염식 위주 반찬도 가득가득 만들었습니다. 집안일은 집에 오는 날 할 테니 혼자 있을 때나 아빠 있을 때는 공원이나 천천히 산책하시며 건강관리에 힘쓰라고 말씀드렸어요. 졸지에 두 집 살림을 하느라 몸은 쉴 틈 없이 바빴지만 이렇게 바쁨으로써 엄마를 지킬 수 있다는 걸 행복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해서 가족들을 너무 살피지 않은 거에 대한 경고라고 여기면서요. 남편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니, 이해보다도 나보다 더욱 헌신해 주었어요. 신혼 시절부터 엄마랑 유난히 사이가 좋았던 남편. 어떤 날은 일이 끝나면 말없이 친정집으로 향하기도 하고 쉬는 날 장을 봐서 엄마한테 가보면 남편이 이미 와서 엄마와 조잘조잘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고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던 걸까요? 도배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어머니가요? 길에서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애기야, 여기다. 도착해보니 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차리시고 환자 베드에 비스듬히 누워 계셨어요. 놀란 눈으로 달려온 저와 남편을 멋쩍게 부르시는 어머니. 어머니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눈앞이 침침하고 어지러더니 정신을 잃으셨다고 했습니다. 요즘 들어 앞이 잘 안 보이더니 눈이 많이 나빠졌나 보다며. 어머니, 그럼 말씀을 하시지. 우리 바로 안과 가봐요. 돋보기라도 해야겠어요. 어디 다친 곳은 없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근처에서 안과를 찾아 방문했습니다. 이건 여기가 아니라 다른 병원을 먼저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합병증인 것 같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찾아간 안과에서는 다른 병원을 더 가보라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소리지? 펄떡대는 가슴을 안고 의사 선생님께 소개받은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병명은 당뇨였어요. 이미 오랫동안 이런저런 증상이 있으셨을 정도로 수치가 높다면서 눈은 합병증 중 하나의 증상이라고 하셨죠.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한다며 겁을 주었습니다. 잘 관리하면 될 거야, 엄마. 알지? 우리 장모님도 지금 나보다 더 건강하셔. 남편은 어머니를 안아드리며 토닥였지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가 걸린 암처럼 당장 생사를 오가는 병은 아니었지만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지수의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엄청나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조금이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각종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위험한 병이라 하였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기적인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미 수술을 마치고 회복 단계이고 어머니는 이제 발병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니 아무래도 남편은 이제 우리 엄마보다는 어머니께 신경을 더 쓰게 되겠구나.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 몸이 두세 개가 아닌 이상 나도 두 어머니 중에 한 분에게 치중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근데 뒤로 밀려나는 게 우리 엄마가 되는 건 너무 싫은데. 어머니 너무나 좋으신 분이지만 나에게는 우리 엄마가 제일 중요한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속마음이었습니다. 일단은 해보는 데까지 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월수금은 친정으로, 화목토는 시댁으로 가기로 했어요.
일요일 하루만큼은 일이 끝나면 부부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죠. 목요일쯤 되면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운전하면서 졸 때가 많아졌고 조금 먼 지역에서 일이 들어오면 일정이 안 된다면서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친정에서 시댁에서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우리 집은 점점 돼지우리처럼 변해갔고 일요일은 부부만의 시간을 갖자는 약속도 저버린 채 남편은 일요일에 혼자서 시댁에 가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심통은 났지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기가 좀 그랬어요. 효도를 막는 못된 아내가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제일 나쁜 건 제가 엄마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몸도 아픈데 가만히 있지. 이걸 또 왜 해놨어? 내가 오면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해놓으면 나만 일 2배로 느는 거 몰라? 미안해. 엄마도 할 수 있는데 너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엄마한테 이렇게 퍼붓고 온 날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남편은 저도 엄마도 이해가 되는지 한마디도 거들지 못했습니다. 저 참 나쁘죠? 시댁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사방팔방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엄마한테만 다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언제는 엄마가 살아있다는 게 행복이고 감사라더니 얼마나 지났다고 이렇게 짜증인지. 그런 제 마음을 엄마도 느끼고 있었던 건지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은 송서방 두고 너만 와. 엄마, 할 얘기 있어. 엄마가 말했어요. 너 힘든 거 다 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수술도 다 끝났고 네 덕분에 공부 많이 해서 몸조리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네 아빠도 있잖아. 사돈 어른은 혼자 계시잖니. 딸도 없고. 너가 더 많이 챙겨드려.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송서방 그동안 잘한 거 생각해봐. 잘할 수 있지? 그러다가 엄마 죽으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엄마가 미웠습니다. 엄마는 내 엄마인데 왜 남의 엄마를 챙기라고 하냐고 쏘아붙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 방법뿐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누구에게인지 화가 가득한 눈으로 엄마를 쳐다만 보았습니다. 엄마는 웃으면서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아직도 이렇게 얘기처럼 예쁘게도 우네. 우리 애기 언제 어른 되나? 너 마저 키우려면 엄마 아주 오래 살아야겠다. 그날 이후로 저는 도배 일을 그만뒀습니다. 남편은 부부 도배를 접고 프리랜서로 전향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와 함께 다닐 때보다 스케줄이 더 바빠져서 얼굴 보기가 더 힘들어졌죠. 친정엄마를 자주 못 본다는 것은 속상했지만 그대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만났어요. 나머지 시간은 그동안 제게 크고 따뜻한 사랑을 주셨던 시어머니께 모든 걸 쏟아 부었습니다. 매일매일 당 체크를 하며 함께 열심히 운동도 하고 좋은 거 재밌는 거 많이 보러 다니려고 데이트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잠깐이라도 틈이 나면 어머니는 미안하다, 고맙다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우울한 생각하실까봐 말을 돌리면서 10대 딸처럼 옆에서 말동무도 해드렸죠. 하지만 저의 노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무심한 것이었을까요?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겨우겨우 식사를 마쳐도 체를 하거나 토하는 등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일이 많았고 가녀리던 팔다리는 물에 부른 코끼리 다리 마냥 부어갔습니다. 몸의 감각도 점점 떨어져 가서
멀쩡히 평지를 걷다가도 넘어지게 일쑤셨고 물은 온도도 잘 느끼지 못하시는 터라 화상 입으실까봐 목욕도 제가 시켜드려야 했어요. 어머니, 저 이 집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저 그냥 여기서 살래요. 어머니 병간호를 시작한 지 6년 차 되던 해, 점점 시댁에서 자게 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저희 부부는 자연스럽게 집을 정리하고 어머니와 합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는 이 집이 너무 좋아서 우리 집에 돌아가면 너무 초라하고 비교된다고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그래도 늘 미안하다는 말씀을 달고 사시는 우리 어머니인데 미안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도 이런 저의 마음을 아셨던 것일까요? 그저 손을 꾹 잡고는 한동안 저를 서글서글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합가를 하게 되면서 친정어머니와는 전화통화만으로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전화 속 엄마의 목소리는 늘 밝았기 때문에 걱정을 좀 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발에 괴사가 와서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기에 이르렀고 이제는 간단한 거동마저도 불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소한 감기에만 걸려도 폐렴으로 번져버릴 만큼 어머님의 면역력은 제로에 가깝게 떨어졌고 어머니는 집에 있는 날보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날이 많았습니다. 입원은 평소보다 더 많이 길어졌습니다. 벌써 한 달 가까이 일반 병실과 중환자실을 오고 가던 어머니. 윤기가 흐르던 머리는 완전한 백발이 되어버렸고 온몸에 수분이 다 빠져버려 피부는 쭈글쭈글해져 버린 어머님의 얼굴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어깨를 툭툭 치는 느낌이 나서 간병인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뭐 필요하세요? 빛 한 점도 없는 병실에서 어머니는 그날따라 초롱초롱한 눈으로 제게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너가 우리 집 참 좋아하던 기억이 난다. 나는 세월이 지나면 그 집 당연히 너희 부부 물려주겠거니 했는데 살아보니 생각이 바뀌더라. 그래도 너무 서운해 말아라. 나는 그 집을 꼭 줘야 할 사람이 생겼다. 하시더라고요. 서운했죠. 아니, 서운 정도가 아니라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습니다. 집을 물려받지 못하는 게 서운한 게 아니라 지금껏 어머니 옆에서 바친 저의 10수년 세월이 외면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대꾸도 못하고 어머니 눈도 쳐다보지 못한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그 집 너희 어머니 드려야겠다. 내가 남의 귀한 자식 빼앗아 10년 넘게 부리고 살았으면 이 정도는 해드리고 가야 사람이야. 생각지도 못한 얘기에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희 엄마 너무 거절하실 거라면서 그건 저도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남편 말고도 어머니 자식들이 3남매가 있는데 이건 경우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그 자식 중에 내 입에 밥 떠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잠들 때까지 옆에서 두런두런 얘기해준 사람 너뿐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혹시라도 말 나올까봐 이미 다 정리해 놓았다면서 베개 밑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내미셨어요. 명의도 상속세도 모두 정리해 놓았다고. 엄마는 그냥 몸만 와서 사시면 된다고. 저 사실은 10수년 동안 매일 착한 마음으로만 어머니를 모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엄마보다 어머니 챙기는 남편 질투한 적도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가출하고 싶은 생각도 품은 적 있었어요. 근데 이러시면 제가 죄송해서 어떡하냐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직 오래오래 저희랑 같이 계셔야지. 이 집 줘버리고 나면 어머니 그리고 우리 부부 어디서 사냐면 땡깡도 부렸어요. 이때쯤 되면 다 알아. 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작아지고 마른 몸으로 크게 저를 안으시고는 가슴팍에 제 얼굴을 묻고 한참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께 안긴 채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3일장을 치르며 울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우리 어머니 가시는 길 좋은 기억만 담고 가셨으면 싶어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찾아온 엄마 얼굴을 보고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엄마, 나 벌써 우리 어머니 보고 싶다. 나 어떡해. 새벽녘 마음을 추스르고 안쪽에 마련된 방에서 남편과 엄마와 셋이 모여 앉았습니다. 이거 우리 어머니가 전해달라셨어. 하고 가방 깊이 넣어놨던 봉투를 꺼내 전해드렸어요. 어머니는 의아한 듯이 봉투를 풀어보았습니다. 주섬주섬 돋보기까지 찾아 끼고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보던 어머니는 이게 뭐냐며 펄쩍 뛰셨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사시던 집 얼마나 곱게 가꾸셨는지 모른다고. 그 고운 집 남이 살게 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으니 어머니도 제 엄마신데 여기 살아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제가 어느 때고 찾아가면 두 어머니를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어머니 살기 편하시게 리모델링도 다 해드릴게요. 제 실력 아시죠? 엄마는 붉어진 얼굴로 신랑의 어깨를 한참 토닥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두 손으로 제 얼굴을 어루만지셨어요. 우리 딸이 잘했나 보구나. 우리 딸 잘했어. 고생했어. 엄마는 리모델링이 싫다고 하셨어요. 사돈 어르신이 그렇게 아껴온 집인데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냐며 도배만 새로 해다오 하셨죠. 사돈 어르신 덕분에 우리 딸이랑 사위 더 많이 원 없이 보겠다며 환히 웃어주셨습니다. 장례 후 이것저것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한 달여 만에 엄마의 이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입으시던 옷가지와 안 쓰던 가구들을 처분하고 빈집의 벽지를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집이라 뭐 하나 손대는 것도 조심스러워 벽지를 뜯어내는 것만도 한참을 걸렸어요. 오랜만에 복귀인데 실력 발휘 좀 해야지. 오랜만에 도배부부 시절 생각도 나고 어머님의 흔적에 그리워도 졌다가 엄마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드린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집이란 곳은 그런 곳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한 가족의 인생이 담겨있는 그런 곳이요. 사장님,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함께 일을 도와주시던 실장님이 벽지를 뜯어내다 말고 저희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곳으로 가보니 벽 안에 웬 문이 있더라고요. 문 안에는 또 아주 둔탁하게 생긴 상자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여행용 캐리어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상자는 남편이 들기에도 묵직했어요. 도대체 이걸 누가 어떻게 넣었을까? 모든 것이 미스테리했습니다. 무섭기도 했어요. 벽 속에서 발견된 하나의 공간. 그 안에 들어있는 오래된 캐리어라니. 전설의 고향 같은 생각이 마구마구 들었습니다. 뭔지 상상도 안 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상자를 가지고 남편과 부엌 안쪽 깊숙한 곳으로 갔습니다. 조심조심 상자를 풀어보았는데 상자 안에는 언제 발행되었는지도 모르겠는 오래된 현금들, 그리고 말로만 듣던 금두꺼비와 가락지들이 수도 없이 그리고 하나하나 포장되어 들어있었고
종이 뭉치가 한 움큼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 종이에는 알 수 없는 한문들이 이리저리 어지럽게 적혀 있었고 우표 같은 것들도 더덕더덕 붙어 있었어요. 보물 상자 같은 것인가 보다. 그런데 누가 넣어놓은 걸까? 그런데 이 노란 종이는 대체 뭔지 모르겠어서 아빠한테 보여드렸어요. 이거 땅 문서인데? 아빠는 아주 오래된 땅 문서 같다면서도 정확히 어디에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으니 전문가를 찾아가 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을 슬쩍 바라보았는데 남편은 이 문서나 상자, 아니 이 벽의 정체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공간이 있었다면 엄마가 말씀을 안 하셨을 리 없다며 엄마도 모르는 것 같다고 했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감정사라는 분께 찾아가 보았습니다. 땅 문서가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가 아닌 5개라며 조상님이 여기저기 땅을 많이도 사놓으셨네 하셨습니다. 일단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 진위도 알 수 없고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니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 하셨습니다. 변호사분은 오히려 이런 일이 익숙해 보이셨어요. 요즘 이렇게 몰랐던 조상 땅을 찾는 분들이 많으시다며 저희 부부에게 로또 되셨다고 축하해 주더군요. 이게 대체 다 무슨 상황이람. 저희는 아직도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님과 계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두근거리는 마음에 어떻게 됐냐, 어디 있는 땅이냐 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죠. 변호사님은 웃으시며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고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들썩이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함께 들어있던 순금덩이와 옛날 화폐의 값어치만 해도 10억이 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벽 속에 10억이 들어있었다니 말입니다. 화폐도 오래되면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현금화한 금덩이와 화폐들을 3남매와 공평하게 나누겠다 했습니다. 부모님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일지도 모를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돈인데 혼자 독차지할 생각은 없다더라고요. 우리 부부 지금껏 성실하게 남들에게 욕 안 먹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재산 때문에 혈연들과 등지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남자가 이렇게 야망도 없고 욕심도 없을까? 우리 둘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를 일인데 이런 속물 같은 생각은 나만 하나 싶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10억이 생긴다고 해도 딱히 뭘 해야 할지, 뭘 하고 싶은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죽이 잘 맞는 부부라서 20년 넘게 살았나 봅니다. 그렇게 욕심이 없어가지고 이번 생에 나 다시 호강시켜 주겠어? 남편에게 장난이라도 걸어볼 심산으로 툭 던졌는데 이 남자 제 예상과는 다르게 진지하게 맞받아 쳤습니다. 땅은 여보 가져라. 그게 진짜 우리 땅인지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전부 저를 준다더군요. 우리 3남매가 못한 거 당신 혼자 다 하지 않았냐며. 우리 엄마의 진짜 자식, 진짜 딸은 당신뿐이라며. 만약 누이 형님들이 이거 못하게 하면 난 3남매와 인연 끊고 살겠다고. 당신이 받아주지 않아도 너무 서운할 것 같다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 집이 유독 그렇게 좋았던 이유가 있었나 봐. 농담 던지듯 얘기했지만 남편이 제 인생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사실 요즘 많이 허전했거든요. 25, 말 그대로 꽃처럼 아름다운 나이에 시집와서
깨가 쏟아지는 신혼부부로 3년, 도배부부로 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며 10년.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저는 45세, 이제는 할 것도 딱히 없는 중년의 아줌마가 되어 있었어요. 대부분 친구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나마도 연락이 되는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사업가로 성공해서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누리는 사람도 있었고, 누구는 부잣집에 시집가서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살았죠. 또 누구는 애들 키우느라 바쁘고, 또 누구는 뭐 때문에 정신이 없고,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일에, 생활에 치이느라 바쁜 인생들이었습니다. 저만 빼고요. 이제는 도배 일도, 친정어머니를 돌보는 일도, 시어머니 병간호도 하지 않아도 돼요. 몸은 편안해졌는데, 동시에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기분도 들더라고요. 제 마음인데도 사람 마음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편이 준 땅 문서는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표창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자신감이 샘솟더라고요. 늦었지만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직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얼만지도 모를 땅 문서. 그저 노랗게 빛바랜 종이 뭉칠 뿐인데도 말이에요. 남편은 3남매와 나누어 가진 돈으로 작은 회사를 다시 차렸습니다. 저는 함께 일하며 청소, 도배, 이사 등을 담당하는 외주업체 관리를 맡기로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예전의 전공을 다시 살려 디자인을 해보고 싶긴 했지만 그저 아줌마로 살아온 세월이 벌써 20년인데 자신감도 찾을 겸 감도 찾을 겸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 지났으려나요. 잊고 있던 변호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5개의 땅을 모두 찾았고 땅의 소유권도 확인받았다고 하셨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기재되었던 아버지 쪽 조상님의 땅이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6.25 전쟁 같은 정신없는 세월을 거치며 자손들에게 전해지지 못하고 벽 속에 묻혀버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땅은 종류도 크기도 위치도 다양했습니다. 관계자 확인을 받고 출입증을 끊어야 들어갈 수 있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 그 안에 있는 4억짜리 땅부터 농사를 짓더라도 우리 가족 먹을 쌀 정도만 수확할 수 있는 1억 남짓한 짜투리 땅까지. 그중 하나는 경기도 북부 지역 변두리에 있는 땅이었는데 그 땅이 신도시 개발이 되며 도로 편입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수용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 수용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글쎄 그 돈이 무려 17억 원이나 된다고 하지 뭐예요. 이런저런 땅들의 값어치를 모두 합치면 무려 2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고마워서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인가 보다. 우리 오늘 아버지한테 갔다 올까? 생각해보면 살면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대가를 바라고 행동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인턴으로 입사했을 때도 그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집 만들자는 열정뿐이었고, 신혼집을 꾸밀 때도 우리의 보금자리를 꾸며 기록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지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엄마의 갑상선암 발병 사실을 알고 병간호를 할 때도, 어머니를 모시며 합가를 할 때도 지금 이 행동으로 인해 뭔가 보상받으리라는 기대나 계산 따위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의 삶을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소망, 노력, 용기, 그것이 지금의 저와 제 가족들에게 수많은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언젠가 예전의 그때들처럼 날벼락 같은 시련들이 찾아올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또 이겨내고 그 후에는 또 이렇게 선물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우리의 지금을 열심히 기록하며 살아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